Tottenham Hotspur 6. 세상이 멈췄던 그 즈음 토트넘은 맨유를 6대1로 격파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한때 EPL 최강이었던 맨유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뉴 더비의 결과는 TV로 지켜보던 북런던의 팬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무리뉴 한 명으로 촉발된 경기 전 이야기와 상관없이 6골이란 결과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맨유는 6골을 나눠 되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긴 터널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토트넘은 오랜만에 맨유에게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6만 관중이 함께였습니다. 손흥민의 기분 좋은 퇴근길은 오늘의 그의 활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점 8점, 4번의 기회 창출, 5번의 시도 중 3회의 드리블 성공. 가장 인상적인 수치는 공격 지역 패스 성공 20회로 양팀을 합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경기가 왜 미래 손흥민을 위한 훌륭한 독선일까요? 손흥민은 다른 유형의 경기를 펼쳤고 다른 차원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대 또한 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오랜 비판의 이유, 그리고 최근의 비난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랜 비판의 원인이 되었던 해묵은 소재는 슈팅을 제외한 그의 경기 영향력입니다. 델리와 에릭센이 있을 때의 토트넘, 시펀로를 맡은 케인이 있을 때의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주요 역할은 피니시였습니다. 박스에서 그의 패스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성공한 20개의 패스에서 키패스가 4위였다는 의미는 그가 전통적인 윙어의 경기가 아니라 플레이 메이킹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르에게 보낸 패스는 맨유 최종 수비 라인의 일순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케인은 오래도록 전통적인 9번으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경기 중 10번롤의 역할을 맡으며 다른 차원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케인이 빠진 토트넘, 손흥민은 후기 케인의 역할에서 패서의 부분은 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맨유를 상대로 증명했습니다. 퍼거슨 시대의 맨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맨유는 EPL의 거함이고 그들에게 절대 승리를 확신할 팀은 흔치 않습니다. 게임 메이킹에 관여하는 패서 손흥민의 발견이 그의 득점을 기대하는 팬들에게도 절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EPL뿐 아니라 대표팀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상대하는 수비진에겐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좌측 손흥민존에서 그가 볼소유를 할 때 오른발 슈팅 위치에 대한 수비 대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 수비를 통해 철저하게 그 위치에 손흥민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존에서 나오는 슈팅은 높은 확률로 득점된다는 것은 축구를 1년 시청한 시청자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주제입니다. 정말 낯선 이름의 국가대표팀과 평가전에서도 손흥민 존에서 수비진은 EPL 수비진과 비슷한 형태로 슈팅 길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EPL 100골 득점자의 측장점은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제발 슈팅하길 바라지만 수비가 완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 시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르에게 보낸 패스를 지속적으로 리그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은 수비진에게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제공합니다. 침투하는 제2의 사르의 움직임과 그에 대응하는 수비의 시야는 이후 아직까지 그 위치에서 손흥민의 제대로 된 슈팅은 수비진에 의해 봉쇄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특장점을 해금할 방법은 결국 그 위치에 손흥민에겐 슈팅과 백패스뿐 아니라 전진 패스와 드리블이 있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맨유전의 키패스 4회는 미래 득점 기회 창출의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EPL 팀들은 상대팀의 최근 경기 비디오 분석을 진행하고 득점 루트에 따른 수비 대응의 고민도 당연히 팀 전체가 함께합니다. 키패스 4회만큼 주요했던 수치는 3회의 드리블 성공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손흥민은 대부분의 어린 윙어들이 그렇듯 상대 측면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빈도의 드리블 시도가 있었습니다. EPL 입성 이후 손흥민은 점점 이타적인 선수가 되었고 뺏기면 곧바로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타입으로 변했습니다. 즉, 무리한 도전보다는 미들진에게 패스를 돌리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해왔습니다. 대체로 어린 윙어들은 주전으로 살아남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드리블이 있다는 시그널을 프론트와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화려한 드리블들은 대체로 어린 연령대의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한 선수들을 통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산투스의 네이마르는 경기장 전체에서 드리블을 했고 수비 라인에서 사포를 통해 빌드업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네이마르의 사포는 적어도 공격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메시조차 미들 라인에선 드리블보단 패스를 통한 협력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드리블 빈도는 최근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EPL 수비진의 공간 방어에서 손흥민은 드리블을 하지 않는다고 여길 만큼 낮은 횟수의 드리블 시도는 몇 안 되는 드리블에서의 실패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골프의 예를 들어도 결국 매일 휘두르는 사람과 가끔 휘두르는 사람의 스윙은 다릅니다. 드리블은 타이밍 싸움이고 똑같은 재능이라면 매일 하는 사람과 가끔 하는 사람의 성공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메시와 네이마르는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들입니다. 손흥민은 분명 그들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드리블이 없는 윙어 또한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제 4개의 키패스와 5번의 드리블 시도는 슈팅이란 손흥민 최대 무기를 봉쇄해왔던 EPL 수비진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미래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복선입니다. 또 다른 반가운 장면은 역습에서의 가속도와 체력입니다. 지난 시즌 지겹게 들어왔던 에이징 커브의 가장 큰 흔적은 순간 스피드와 체력의 저하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역습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었고 90분 풀타임 출장에도 후반 로스 타임 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에이징 커브를 겪을 때는 감독이 그의 윙어 출전을 고려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내부의 시선은 TV로 보는 우리들의 눈을 능히 능가합니다. 그의 에이징 커브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득점이 줄어들고 30대라는 숫자 때문에 실질적인 지표 없이 추론한 메아리였습니다. 경기의 백미 중 하나는 손흥민의 등딱입니다. 해당 장면은 득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의 침투를 막았어야 할 선수는 이론적으론 손흥민이 등딱한 그 선수입니다. 축구는 나비 효과이고 작은 요소들이 모여 득점이 됩니다. 20대의 손흥민보다 30대의 손흥민이 분명 더 축구를 이해하고 있고 이는 정말 언젠가 현실이 될 에이징 커브 이후의 손흥민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롱런한 윙어 출신의 선수들은 속도와 체력이 줄어들고 다른 유형의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신체 능력은 세월을 피해갈 수 없지만 축구 지능과 슈팅 정확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좋든 싫든 손흥민의 계약은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카운터 어택에 특화된 팀에 뛰어왔고 적어도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들의 스카우트 표적에선 유의미한 움직임이 흔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토트넘 축구에서 다른 유형의 플레이를 펼치는 손흥민은 자신의 미래 계획에 더 많은 가능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를 전혀 염두하지 않는 그에겐 2년 후가 어느덧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축구를 위해서 더 많은 시스템에서 뛸 수 있는 손흥민의 증명은 팬의 입장에서 반가운 뉴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자에선 연령의 더함에 의해 줄어드는 지표들이 주목됩니다. 그 계산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체의 마지막은 분명 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발전하는 요소들 또한 셀 수 없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언젠가 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는 다른 부분에선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